오늘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한중관계 지금처럼 미묘하고 꼬인 현안들을 잔뜩 안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변곡점을 맞는 한중관계 어떤 과제가 있는지 중국 문제 전문가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왕이 외교부 장관이 32립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런 말을 했네요. 먼저 32립 이거 공자님 말씀. 예, 그러니까 우리 뭐 흔히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말인데 예. 뭐 이제 어떤 자기 분야에 있어서 일가를 이룬다. 그렇죠. 뭐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또는 가만히 놔둬도 이제 스스로 자립해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뭐 30년이 됐는데 이제 한중 관계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둘이 마주서고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뭐 어깨 동무를 하고 같이 일어선 게 아니라. 사실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가 40년간 서로 만나지 않고 적대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당시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에 의해서 적대적인 서로가 악수를 했었습니다. 네. 예, 92년도 30년 전입니다. 자, 왕이 외교부장이 32립이라는 말을 사자성어를 썼다면 이걸 사자성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공자님 말씀 네 글자로 했다면 지난 30년 한중수교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사자성어로 평가해 주신다면 뭐 제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이제 흔히 우리가 네.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 8월 9일 날 네. 그 중국의 청도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요. 네. 그 박진 외교부 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이 만나 가지고 네.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금 뭐 상호 네.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습니다. 삼불이란 얘기 나온 때죠. 여기가. 예. 이때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했던 말이 화이부동. 그다음에 지난 몇 년간 왕이 부장도 우리 측에 했던 말이 화이부동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왕이 부장이 했던 말을 이제 우리 측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로의 공통적인 이익을 찾되 차이점을 인정하자. 네. 이게 뭐 군자의 그러니까는 좋은 나라들의 사귐이라는 것은 서로의 다른 것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 조화가 더욱 견고하고 오래되고 강인하고 따뜻해진다. 이 논어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속뜻은 한국과 중국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은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화이부동이라는 단어를 서로 똑같이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원래 군자들의 좋은 국가들 간의 군자들 나라 간의 교류는 또 인적 교류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말하자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포위 전략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도 뭐 보편 이념인 자유 국제적인 동맹 이걸 굉장히 강조하신단 말이죠. 부동이 너무 앞서고 있는 거 아닌가? 대중국 정책이 지금 윤 정부에 그런 느낌이나 그런 평가를 하는 언론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화이와 부동 중에 지금 윤 정부가 너무 부동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내부에서도 그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중국에 메시지를 던지고 또 중국에서 받을 때 정책이 꼭 일관되지는 않은 것 같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중국의,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한국의 이제 그 외교안보 특히 대중 정책의 핵심 정책 결정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장관의 말이 조금씩은 이제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는 이제 일부에서는요, 그 이제 미국 중심으로만 가자는 그 파들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일부에서는 중국을 배려를 하자. 그러니까는 과거 뭐 문재인 정부 등에서 추구했던 이 실용 외교를 갖다가 네.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좋은 관계를 맺자는 전략을 지속하자라는 파벌이 이게 두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어렴풋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우리가 어떤 외교적 군사 안보적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린다. 예, 또 뭐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서로 간에 조율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따로따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봤을 때는 예. 국내에서 그
이 두 가지 소위 뭐 매파와 비둘기파라고 흔히 놔두듯이 예. 뭐 이런 실용외교파와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국 봉쇄파가 있는데 예. 서로 얘기를 안 하는 수도 있다. 이런 예. 평가까지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 좀 걱정되는데요.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예, 중국 역시도 뭐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조금 일관성 있게 좀 보고 싶은데 예. 조금 중국에서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아, 그렇군요. 자, 다시 이제 한중 관계. 지금 중국은 한국의 대중국 정책을 어느 쪽이 진심인지 모르겠다. 조율이 될지도 모르겠다. 각각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될 수도 있다까지 중국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한중 관계 흐름을 바꿨던 가장 역사적인 한 장면, 역사적인 결정적 장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많은 장면들이 있었을 건데요. 이제 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2015년도가 가장 전환적인 해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아, 2015년 예. 어떤 사건이죠? 9월 3일 날 오전 10시에 예. 천안문 성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요. 맨 앞줄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맨 앞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관람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바로 예. 주로 김일성 주석이 주석이 자리였어요. 앉던 자리이기 때문에요. 예. 한국과 북한의 이 중국에 있어서의 위상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제2차 대전 승전일이죠. 네. 중국말로는 이제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이제 앉았고 오히려 이제 유엔 총장이라든가 북한 측의 인사들은 뒷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에 있었던 게 한미 FTA가 출범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깊은 전략적 협력 관계다 이런 것을 이제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에 과시를 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 가서 그 자리에 선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사드를 전격 배치 결정 및 통보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는 친중 노선에서 친미 노선이냐 해가지고는 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대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서로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때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가서 섰을까? 그리고 어떻게 9월 달에 그 자리에 서고 그 겨울 되니까 갑자기 사드를 배치한다고 할까? 이 두 개가 한 분의 대통령이 그 짧은 기간 안에 두 가지를 동시에 했다는 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2015년에 생겼던 그 사건을. 뭐 제가 정확히 그 당시의 분들의 증언을 듣지는 못했지만은 네. 아마도 이제 추측하면은 이제 지금하고도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그 균형 외교 또는 뭐 실용 외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미중 사이에 이렇게 아주 조화로운 어떤 접점을 찾겠다라는 파하고 예. 또 이에 반해 가지고 한미 동맹 중심으로 가자. 뭐 이렇게 추측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한 각각의 흐름들이 예. 결과적으로는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상호 조화롭게 하나의 정책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두 정책들이 조율을 해가지고 국익 중심으로 표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서로 그 내부 조율이 없이 외부에 먼저 이렇게 실행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국익에 있어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지 않았나. 뭐 사드 문제는 현재까지도 뭐 성주 가면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큰 대립의 요소가 되고 있고 또 한국 내부에서도 여전히 대립의 한 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갈짓자 또 조율되지 않은 각각의 행동들이 계속 국익을 중심으로 통합되지 못한다면 또 한 번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드는 한중수교 30주년이네요. 자, 최근 한중 외교장관 아까 8월 9일 날 청도에서 박진 왕이 장관 둘이 만났는데 삼불 일한을 거론을 했습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중국 측이 이번에 이제 주장을 했던 게
지난 전 정부에서 네. 그 산불 이란을 약속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네. 뭐 이제 구두로 약속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드를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 네.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하지 들어가지 않는다. 않는다. 또 한미일 사이에 군사 동맹을 맺지 않는다. 네, 또 그렇죠. 사드는 처음에 약속한 대로 북한만을 겨냥한다. 네, 네. 이런 거였는데요. 네. 김종섭 그 국방부 장관이 그 중국을 향하지 않는다. 뭐 또는 한국만을 위한다. 또 이런 말을 하면서도 또 반대로 현재는 임시 배치 단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다소간에 이제 메시지를 섞어서 던지고 있는데 네. 이제 이번에 그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사드를 정상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또 그 발언을 정정하면서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건 주권 사안이다. 이러면서 지금 성주에서는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한국 기지가 아니라 중국에서는 미국 기지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군이 운용하는 건 맞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주권 영역이 한국군의 또 한국 대통령의 주권 영역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주권 영역이 아니라 미국의 주권 영역으로 중국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사드가 어느 쪽으로 지금 레이더를 돌렸는지 김종섭 국방부 장관은 중국 쪽으로 향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중국에서는 진짜냐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네. 이것도 약간 아직 정확하게 정돈되어 있다. 한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서 예, 중국 대중국 사드 정책에 대해서 정돈된 메시지가 딱 아귀가 딱 떨어지는 정돈된 메시지가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2015년에 배치 결정 통보를 하고 2017년부터 이제 배치를 하는데 이제 정부가 정권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정권이 교체가 되고 명확한 매듭을 지은 게 아니라 네. 양쪽이 다 한국과 중국이 이런 복잡한 문제는 나중에 네. 해결을 하고 나서 네. 이제 책상 서랍에 넣어둔 거예요. 네. 예,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그냥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이제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외무장관 회담에서 다시 이제 터져 나오고 대통령실에서 주권 영역이라고 하니까는 중국에서는 그럼 북한에 만약에 러시아제 이 사드라고 말하는 S-400을 갖다 놓으면은 그러면 이게 북한의 주권 영역이 되느냐? 이것은 러시아 주권의 러시아 무기가 아니냐? 이런 식의 논쟁이 현재 중국 내부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외교적으로는 회색 영역을 일부러 만들어 놓는다거나 또는 어울렁더울렁 지나가는 그렇죠. 그것도 외교 전술의 하나인데.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영부영 이것을 이제 그 수습하는 거였는데 네. 지금 이게 뭐 봉합이라고 해결이라는 게 아니라 봉합 네. 전략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명백하게 이제 색깔 외교라고 할까, 색깔 네. 안전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노선을 이제 이렇게 상호 한중 사이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윤석열 정부가 먼저 색깔을 진하게 해서 중국도 그렇게 나오는 건지 중국도 이번에 뭐 시진핑 그 3연임 뭐 등등등 해서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서 자기들도 색깔을 진하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중국 내부에서도 3연임을 둘러싸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중국으로서는 이제 미국과 관련된 외교안보 사안을 해결을 좀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제20차 공산당 대회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이제 흡수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향후 대략 3년임을 하면 5년 더 집권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5년간의 외교 정책이기 때문에 네. 중국 내부에서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이 사드 문제를 좀 거론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좀 그 실용파든 또는 뭐 색깔파든 국익을 중심으로 좀 제발 윤석열 정부 안에서 메시지가 좀 통일되고 좀 정교한 메시지와 정책 행보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불안한 마음으로 국민들은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자, 미중 경쟁 관계도 한중 관계의 변수인데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산업 주도권 싸움도 갈등 요인입니다. 특히 최근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나 치퍼 참여 이런 등등 관련해서 너무 미국 쪽으로 가면서 중국 시장
뭐 최상목 경제수석이 뭐 중국 시장 이제 끝났다 뭐 이런 탈중국을 식의 하겠다. 탈중국 예. 하겠다 이미 끝났다 탈중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탈중국 할 만큼 우리 중국 시장 끝났습니까? 한국한테?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수교 이후 30년간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그 경제적 이익을 받습니다. 약 흑자가 네. 1,000조에 이르는데 이게 이제 한국 경제 성장의 큰 동력이었고 1,000조. 예. 였는데 최근에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을 하면서요.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의 물건을 사서 제조해서 파는 나라. 예. 그러다가 우리의 중간재를 많이 사는 나라.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 경쟁과 또는 협력이 이제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점점점 지금은요, 협력보다는 경쟁하는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첨단 제품들까지도 한국이 이제 주로 뭐 만드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이 첨단 그 산업마저도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과 중국이 현재 그 전략 경쟁을 하면서 미국은 미국 중심으로 첨단 산업을 재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동맹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중국은 과거에 미국이 쓰던 용어죠. 냉전 시대에 쓰는 용어인 다자 협력을 하면서 유엔 헌장, 유엔 중심으로 유엔 규범대로 가자. 미국이 만든 이 구체제를 유지하자고 하는 게 중국이고 이 미국이 만든 제2차 대전 이후에 만든 이 자유주의적인 경제 레짐을 넘어서자고 하는 게 이제 그 미국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꾸로 됐어요, 지금. 거꾸로 됐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호 상반되는 압력을 이제 한국에 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국은 한미동맹 좋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열린 동맹이 돼가지고 중국을 겨냥하는 동맹을 하지 말아라. 약속대로 북한만을 겨냥해라. 그렇기 때문에요. 이 상반되는 이 압박 속에서 한국이 아무래도요.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논쟁이 되겠지만은 이제 국익 중심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결과적으로 국익이 어떤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실은. 어떤 왜냐하면 겁니까? 반도체 소재가 중국에서 많이 납니다. 히토류가 많이 나요. 예. 또 중국에서 우리 2019년도에 일본하고 그 수출 규제 문제가 있었죠. 화이트리스트 삭제 문제. 예, 이때도 중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줍니다. 예. 근데 이게 칠포라는 게 일본하고 한국이 서로 반도체 동맹이 될 수 없는 조건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이 중국에 거의 유일하게 경쟁력을 갖는 게 반도체입니다. 네.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는 게 우리가 수출량의 4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20%를 홍콩에 수출하고 있어요. 60%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 시장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느냐. 유일하게 중국에 흑자를 내는 게 지금 반도체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치퍼를 이렇게 전문가들은 중국과 이 미국과 일본, 대만이랑 치포를 하는데 이건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팹리스, 파운더리 반도체는 니들이랑 하고 대신 메모리는 빼서 그거는 중국과의 관계는 메모리 근데 미국 중심으로 그대로 가자. 그거조차도 보는 거고 일본은 소부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소재 산업이 굉장히 강한데 최근에도 소재 산업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풀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단호히 거절했어요.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은 그 치포를 통해서 그 한국, 미국, 일본 플러스 대만까지 묶으려고 하는데 지금 한일은 현재 남아있는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야기 다 뭐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다 못하고 1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30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31년째를 이제 접어들 텐데 우리가 지금 대중국 전략 우리의 기조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정부 쪽에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제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미 동맹 기조하에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좋은 친선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사실은 그 전 정부에서 가졌던 신남방 정책과 같이 이 4대 강국을 넘어서는 그 외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특히 최근에 브릭스라고 하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 등.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눈에 띄게 성장하는 뭐 터키라든가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나라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특정 국가 힘이 센 한 나라와 일변도를 한다는 것은요 현재 세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방적으로 미국 편 드느라고 중국이랑 척지고 다른 다양한 국가들과 외교 관계나 경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거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는 것이 현재와 같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 대립의 시대에 가장 맞는 적절한 그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색깔 외교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네,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